2026년 4월 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 문장을 보고했습니다.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점함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단서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물려받게 될 시스템의 설계도는 이미 30년 전 한 경호부대원의 손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정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해원 974부대 출신은 공식적으로 2명뿐이고 그는 그중 한 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겹으로 확인된 사실만 다룹니다. 그의 증언, 위성으로 실축된 데이터, 그리고 2026년 국가정보원의 브리핑입니다. 세 개의 시간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름을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경호는 세겹의 조직이 담당합니다. 가장 바깥쪽은 호위사령부입니다. 위장 명칭은 963부대. 경력 규모는 10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정되며 평양 외곽 방어와 수도 경비를 맡습니다. 한국의 수도 방위사령부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주인공, 974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호위사령부 소속이 아닙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소속이며 부대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6처장, 계급은 중장급입니다. 김정은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김정은 반경안에서 무장을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필요할 경우 어떤 군 간부의 무장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74라는 이름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해 1974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2024년 이후 새롭게 부각된 조직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경위국, 미국의 비밀 경호국을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정장 차림에 세련된 경호를 전담합니다.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보이길 원할 때 그 이미지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세 조직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위사령부가 외곽을 지키고 974가 근접을 담당하며 경위국이 대외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2024년 BBC 인터뷰에서 밝힌 974의 총 경력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그는 5만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의 최측근 경호원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파악합니다.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는 아직 공개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13년 동안 근무한 곳은 4개의 특각입니다. 특각은 김씨 일가 전용 별장을 부르는 북한 내부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원산 특각입니다.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에 위치해 있고 김정은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을 지키는 974 병력은 2,500명입니다. 원산 특각은 위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일리 NK의 하늘에서 본 북녘 시리즈는 이곳 앞바다에 정박된 4척의 대형 유람선을 실측했습니다. 길이는 각각 50m, 55m, 60m, 80m. 이 중 60m급 유람선은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800만 달러짜리 요트로 파악됩니다. 2013년 2월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방북했을 때 함께 요트와 제트스키를 탄 곳이 바로 이 원산입니다. 두 번째는 창성 특각입니다. 패만북도 창성군 압록강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7년. 규모는 원산보다 크고 경호 병력은 3,000명이 넘습니다. 이 특각이 압록강 옆에 지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사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정방산 특각입니다. 광해북도 사리온 인근, 가로 세로 5m 크기의 화강암을 10m 높이로 쌓아 성처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송암 특각, 케만남도에 위치합니다. 그가 근무한 마지막 좌표입니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영상분석센터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는 20곳에서 30곳에 이르는 김씨 일가 별장이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좌표들은 위성사진에서 다른 건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시설이 실제로 확인되는 지점들입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규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m 규칙입니다. 김정은이 특각에 머무는 동안 경호원들은 25m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김정은이 자리에 없을 때는 50m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서로의 시야가 겹치는 거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거리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사살 규정입니다. 장비 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무엇을 하러 왔든 사살 대상이 됩니다. 산나물을 캐러 온 인근 주민, 담배를 피우려 철조망을 넘은 특각공사, 인부, 뺑소니범을 검거하려 들어온 교통경찰, 모두 사살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여러 채널에서 확인됩니다.
경비병에게 이 사살은 처벌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성공 시 전사 영예훈장 1급, 화선 입당, 계급 한 등급 승급. 그는 13년 동안 자신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비밀 규정입니다. 자신이 어느 특각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거주지 비밀, 김정은 일가의 가계 비밀, 그리고 호사, 즉 경호 사업의 비밀. 이 세 가지는 부대를 떠난 뒤에도 발설이 금지됩니다. 김정일이 남긴 어록 한 문장이 이 시스템의 요약입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부대원들이 부대에서 처음 받는 교육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라에 바친 몸이다. 살아도 장군의 이름 안에서 살고 죽어도 장군의 이름 안에서 죽어야 한다. 974 부대원은 북한의 공식 인구 통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존재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인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30년 사이에 4번의 큰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2023년 4월 16일입니다. 하루 전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유세 도중 폭발물 테러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정은의 근접 경호원 4~5명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은 펼치면 방탄방패가 되고 안에는 소형 기관단총이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가 13년 동안 지켰던 6탄 방어 원칙이 장비 중심 방어로 전환된 첫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24년 여름입니다. 5월에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7월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같은 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세 사건이 몇 주 사이에 연속되면서 김정은의 그림자 경호는 대폭 강화됐고 동선에서 경호원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친 조직 개편입니다. 허위사령부가 해체되어 4개 조직으로 분화됐습니다. 근접 경호 기능은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로 공식 이관됐고 국무위원회 경위국이 신설됐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시절의 호위사령부 중심 구조는 이 시점에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네 번째 변곡점이 이 영상의 출발점 2026년 4월 6일 국가정보원 브리핑입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김주애가 사실상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첩보까지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같은 달 27일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신형 저격수 보총을 하사하는 행사에 동행해 직접 사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년 전 한 경호부대원이 지킨 특각 시스템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수방조를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기반이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그가 물려받는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전체입니다. 그가 지킨 것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30년 전 한 경호부대원이 25m 간격으로 지켰던 원산의 그 좌표를 김주애가 물려받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증언처럼 그 시스템 자체가 언젠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까요? 두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고 어느 쪽이 먼저 올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커스 팡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